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물리학 분야 노벨상 주제와 관련해서 해설 강연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AI 분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핵심은 어째서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인데도 불구하고 AI에 관련된 주제로 이 존 호필드, 그다음에 저프리 힌튼 두 교수님이 상을 받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AI라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AI 그 다음 세대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도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그림과 영상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AI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것은 여러 가지 AI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챗 GTP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챗 GTP다 그러면은 GTP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그거를 한두 번 사용해 본 사람들이 이건 아니네 하고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도 수능이죠. GTP가 수능 언어 영역 문제를 풀어보니까 전체 문제 중에 하나만 틀렸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되게 엄청난 혁신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등급이 4등급밖에 받지 못했던 GDP가 올해 들어서 1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불과 몇 년 사이에서 현재까지 GDP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AI 성능의 밑바탕에는 뭐가 되는지, 근데 그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총 컨텐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AI가 시작하게 된 발상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리고 AI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AI를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AI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과 혁신의 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날 AI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혹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AI의 시대가 끝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도래할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갈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일상적으로 우리 뇌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과를 보거나 혹은 사과랑 비슷하게 생긴 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 뇌에 이건 사과다, 그다음에 이건 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죠. 그렇죠? 그런 기억세포, 그러니까 생물학적 수준에서 이런 이미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런 생물학적 수준의 세포들이 이미지 정보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기억을 하고 얘는 배다 아니면 얘는 사과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럼 이런 기작이 우리 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면 이걸 똑같이 컴퓨터 칩에서 똑같은 그런 학습의 내용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AI의 발상의 시작이에요. 자, 이런 과정은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이런 예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쓴 에스프레소 같은 것을 마셨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이건 굉장히 쓰다. 달콤하진 않다라는 정보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뭐 피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덜 독한 아메리카노나 혹은 순한 커피를 찾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냄새가 고약한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고양이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를 맡자마자 머릿속에 인식이 되죠. 이거는 먹는 음식이 아니다. 도대체 내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기억세포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메리카노나 망고와 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독하고 그다음에 달달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거나 혹은 시각적으로 보면은 머릿속에는 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커피, 에스프레소나 그런 두리안보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어 경험을 했을 때 조금 더 행복지수가 높았던 그런 음식을 주로 찾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좋았던 기억을 위주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내가 행동하는 행위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를 봤어요. 자, 하나는 분류의 문제, 하나는 강화학습.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는 이 기작을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게 AI 구현의 발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실현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프랑크 로즈벨트 박사이고요. 이분이 1958년, 아주 오래전이죠.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컨셉을 이렇게 어떤 이미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런 이미지를 픽셀로 분류한 다음 그 픽셀의 세기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사과는 이렇게 픽셀에 값이 부여된 그런 숫자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쭉 펼쳐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인 입력 단자에 입력을 하고 각각의 단자의 전선을 연결을 해서 맨 마지막 컴퓨터 단자에 연결을 하는 이런 AI의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의 뇌세포를 닮아서 학습을 하느냐. 자, 그것은 이런 사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각각의 이미지 픽셀이 들어와서 거기에 연결된 전설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그 전류의 세기를 오메가 W1, W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얘네가 컴퓨터가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첫 AI 컴퓨터 이름이 퍼셉톤. 이 퍼셉톤이 이런 전류의 세기를 막 바꾸면서 얘 나름대로의 사과의 이미지를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예측한 사과 이미지를 아까 봤던 사과라는 숫자에 수열하고 비교를 해보고 차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전류의 세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 사과의 이미지가 실제 사과의 이미지에 수열하고 비슷해질 때까지 이 전류를 쭉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되면 사과의 수열하고 비슷한 그런 전류의 세기로 딱 정해질 거고요. 그런 전류의 세기가 정해졌을 때 사과 이미지를 실제로 사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적다 그러면은 그래,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사과의 수열이다라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에서 학습이라고 할 때 학습 과정을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학습 과정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연결된 전선들에 배치된 그런 숫자들을 한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AI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전선들에 연결된 전류의 세기들을 우리가 W라고 했을 때 그런 전류의 세기들을 막 바꿔가면서 실제 사과 이미지랑 비슷해질 때까지 노가다를 하면서 그 숫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의 개수가 100개면 100개, 뭐 1000개면 1000개인데 각각의 전선마다 전류가 흐르니까 그런 전선에마다 흐르는 전류의 값을 배당할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막 숫자를 바꿔가면서 사과 이미지가 비슷해질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소작용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뭐 이미지랑 내가 예측한 사과 이미지랑 실제 사과 이미지가 비슷해질 때까지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AI의 전류의 세기를 계속 바꾼다라는 거죠. 이런 최소작용의 원리는 사실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뉴턴 시대 1600년대, 그러니까 사과가 지상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력을 기술한, 수식적으로 기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뉴턴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최소작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케이스예요. 심지어 이런 최소작용의 원리는 현대 물리학의 거장들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힐벅스 박사들조차도 최소작용의 원리로 물리학적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AI도 결국은 그런 최소작용의 원리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의 원리가 이런 최소작용의 원리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AI가 왜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게 이제 AI의 기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작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퍼셉트론이라는 인류 최초의 AI 컴퓨터를 아까 루즈벨트 박사가 만들어서 시험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자,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그런 컴퓨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으로 됐느냐?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 박사의 얼굴이 밝아 보일까요? 밝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1958년 혹은 1960년대 때 AI를 막 만들었던 사람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져 있었지만 실제로 성능을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동료들이 이 AI 성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 저자가 쓴 퍼셉트론이라는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디서포인팅하다, 실망적이다. 그리고 그 AI의 결과에 대해서 어, justify 하기 힘들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다는 거죠. AI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등 혹평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료들이 AI에 대한 혹평을 하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AI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붐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10년 내지 20년 동안 AI의 혹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혹한기 기간 동안에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힌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힌튼 교수님이 이런 난관에 부딪힌 그 시대에 어떻게 AI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인터뷰 장면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남들이 외면했는데도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기 때문이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벨상을 타려면 어느 정도의 이런 큰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신념은 신념이고 실질적으로 이 힌튼 교수님은 이 AI의 혹한기 기간 동안에 아주 큰 난관을 겪으면서도 연구를 계속을 해나갔어요. 근데 그 난관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 힌트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아까 퍼셉트론이라고 했던 인류 최초의 AI는 아까 이런 전선이 연결된 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힌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물론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중고등학생 레벨에서 설명을 하자면 아까 봤던 그 층을 여러 개 쌓는 거예요. 그리고 각 층마다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전선 하나하나마다 어떤 값이 배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류 세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층을 높이 쌓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은 인공 AI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깊다라는 단어를 써서 Deep Neural Network, DN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때 나온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AI의 인공지능 구조, 네트워크 구조가 더 깊이 그리고 더 촘촘하게 배치된 구조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가 촘촘할수록 이런 사과의 이미지를 AI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값, 이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과랑 배라고 하는 이미지 두 개만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훈련의 과정을 진행을 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사과일 확률을 인공지능 AI가 내뱉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때, 얘가 사과일 확률은 99%야. 배의 이미지를 줬을 때 얘가 배일 확률은 99%다. 이렇게 확률을 내주는 거죠. 그런 확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의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의 문제에 아주 특화된 게 AI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런 AI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미지에 특화된 AI 구조를 우리가 CNN이라고 불러요. 이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하죠. 줄여서 CNN. 이것은 아까처럼 이미지를 잘게 픽셀로 쪼개가지고 하나의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지 자체 2차원 이미지 혹은 3차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흩으면서 그 이미지에 있는 사과의 큰 모양과 작은 모양의 구조를 하나하나씩 인식을 해서 이미지 자체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특화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CNN이라고 부르고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얘도 아웃풋으로 사과일 확률, 배일 확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꼭 사과나 배일 확률 필요는 없어요. 분류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있고 배도 있고 토마토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개수가 일반적으로 많아지면은 AI 성능은 보통 일반적으로 낮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구분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AI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거나 배 이미지가 아니고 숫자 1, 2, 3. 여러분들이 손으로 쓴 숫자들도 결국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의 이미지를 보고 얘가 숫자가 3이냐 4이냐를 맞추는 문제도 굉장히 AI가 특히 이 CNN이 아주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NN을 문제점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아주 최신형 AI 구조 중 하나가 이제 트랜스포머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TP도 역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한 건데 이것도 이미지 혹은 이미지의 픽셀을 인풋으로 받고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서 사과냐 베일 확률을 예측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네트워크 구조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리고 그 종류가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더 성능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트랜스포머는 그 중 하나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얘보다 성능이 더 좋은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의 예로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CNN, 그 다음에 DNN 이렇게 세 가지의 네트워크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은 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힌튼이 연구하던 당시에는 트랜스포머나 CNN은 없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 슬라이드를 배치를 시킨 거고요. 주로 이제 힌트는 이런 어, 딥러닝, 깊은 신경망, 승 여러 개로 이루어진 이런 신경망들의 종류를 주로 연구를 했다라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의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조가 제안이 됐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성능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1989년. 아까 처음 AI가 나왔을 때가 1959년이니까, 그로부터 꽤나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그 다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보여주는 것이 인간 첫째, 그러니까 인류 처음으로 구현된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그 당시는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주 매끄러운 도로에서만 차가 움직였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성능이 매우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떠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AI의 성능을 다시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성능은 미달을 했고 그런 바람에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젊었을 때 힌트낸 모습인데 이게 학교에 가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힌튼이 맡은 학회에서 AI 관련된 세션에는 별로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AI에 관련 연구를 계속 지속하기 쉽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2006년에 와서 갑자기 AI라는 단어가 갑자기 언론에 들리기 시작을 해요. 2006년. 그래서 어떤 기사에는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이런 단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2006년이 하필이면은 GPU라고 하는 고성능, 그 쓸만한 GPU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트랜스포머나 CNN이나 이렇게 이미지 위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막 이제 붐이 일면서 아주 개선이 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네트워크의 구조,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구조의 성능의 향상과 그 다음에 고성능 GPU,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 시기에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바람에 AI가 급속도로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AI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따온 건데,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2006년도나 그 근방부터 AI 관련된 논문의 수를 제가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빨간색 라인이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논문 편수예요. 그래서 대략 2006년도 혹은 뭐 그전부터도 어느 정도 붐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AI 관련 논문이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6년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면은 지금부터 적어도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이런 슬금슬금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점점 많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는데 은행에서도 쓰이고 보험회사도 쓰이고 심지어 우리가 뭔가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쇼핑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뭐 정치부터 해가지고 그만큼 AI가 성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AI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각 분야에서 AI를 좀 쓸 줄 안다, 혹은 AI 관련된 코딩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던 그런 시기가 대략 2006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하드디스크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쌓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조를 하겠지만 AI의 네트워크의 구조도 AI의 성능에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의 양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과의 이미지가 많고 배의 이미지가 많고 그 많은 양의 이미지를 AI가 학습할수록 성능은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이꼴 AI의 성능이라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성능이 나 혹은 나의 기업 혹은 회사들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결국 돈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데이터에 대한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인간이 직접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작업을 하던 그런 작업을 AI가 무려 2배 혹은 많게는 10배까지도 더 빠른, 더 좋은 성능으로 우리한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런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새로운 도구를 인류가 손에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도 이제는 GTP나 여러 가지 AI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결국 AI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능력하고 결국 직결되는 시대에 온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 프로젝트, 그 다음에 논문에,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AI의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여러분들이 강화 학습,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도 학습은 분류의 문제에 특화되었고, 비지도 학습은 여러분들의 사과인지 배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패턴을 보고 사과인지 배인지 알아서 맞춰봐, 분류를 해봐라고 하는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슬라이드 한 서너 장 정도의 이 세 가지 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은 아까 여러분이 봤던 사과냐, 배냐, 이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사물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의료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어떤 세포가 있을 때 그 세포가 정상 세포인지를 나타내는 게 왼쪽의 세포의 이미지고, 얘가 나중에 종양으로 발전할 것 같은 세포의 이미지를 찍은 게 오른쪽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의사님들은 이런 세포 사진을 보고 얘가 종양이 될지 아니면 정상일지 분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정상세포랑 악성 종양 이미지를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진단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진율을 매우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이 AI가 이미 쓰이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분류의 문제를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이미지 기반 분류의 문제는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던 C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특히.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영상에서 얘는 사람이고 차고를 얘기해 주지 않고 이미지들의 그런 모양과 분포를 보고 얘가 사람으로 분류가 될지 자동차로 분류가 될지 혹은 뭐 다른 사람으로 분류가 될지를 알아서 니네가 구분을 해봐라고 하는 문제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얘가 분류를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완벽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이 차를 보면은 차랑 똑같이 분류가 된 걸 보면은 이 비지도 학습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능이 지도 학습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언제 쓰이냐면 사물 인식을 할 때 많이 쓰이죠. 이게 일종의 뭐 CCTV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찍은 CCTV의 동영상을 AI가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서 얘는 사람인지 얘는 자동차인지를 자동적으로 분류를 하고 분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굳이 이 CCTV를 쳐다보면서 이미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이미지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사람한테 주는 거죠. 굉장히 예전에 사람의 노동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AI를 통해서 그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지도 학습이 사람의 이미지를 막 보여주고 사람의 이미지 얼굴을 자른 다음에 그 부분의 이미지를 알아서 추론을 해보게 하는 그런 용도로는 이제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고학적 어떤 발견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찾았는데 그 이미지를 복원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강화 학습인데 자, 이것은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AI가 죽기를 한 수백 번 반복을 하고 얘가 죽지 않고 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이 된 다음에 얘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내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내가 살 확률을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키를 했을 때 살 확률은 음수군 굉장히 0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판단을 강화된 학습을 통해서 AI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아는 영화에서 봤던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가 일종의 그런 셀프 러닝, 그 강화 학습의 하나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알파고 유명한 그 이세돌 구단과 이렇게 경쟁을 했던 네, 그런 알파고의 AI도 이제 강화 학습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어 그 계속 이런 대국을 계속 둘수록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지만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가를 계속 강화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예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세 가지의 AI의 사용, 응용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AI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활용처는 제가 아까 테이블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준 이런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의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중 하나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유럽 선 연구소에 있는 이제 거대 강입자 가속기예요. 스위스에 보면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입자 충돌기입니다. 무려 둘레 길이가 27km나 되고요. 지름만 해도 9km가 되는 근데 거대한 충돌기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지하에 설치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입자 충돌기예요. 이 입자 충돌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를 양성자 다발을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회전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계속 모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양성자 하나가 KTX 전속력으로 달릴 만큼의 에너지로 펌핑을 시키고 그리고 그 양성자 두 개를 정면으로 충돌을 시키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충돌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계속 가속된 양성자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관을 따라서. 그럼 날아가다 보면은 정중앙에서 충돌을 하고 마치 총알 두 개가 정면 충돌한 것처럼 그 파편들이 여기저기서 검출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파편들을 통해서 입자 속에 있는 근본적인 입자들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AI가 이런 충돌시켜서 나오는 파편을 연구하는 연구에 쓰이냐면 실제로 이런 충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어, 요거는 그 총알을 충돌하는 영상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온 영상인데 이렇게 파편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파편, 이 양성자 두 개를 파편을 충돌시키고 나오면 나오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모래사장에서 마치 바늘을 찾는 그런 작업하고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이런 파편 속에서, 충돌 파편 속에서 2012년에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입자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래사장을 뒤지면서 사람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힉스라고 하는 입자를 찾았는데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하는 질량의 근원이 되는 입자로 알려져 있죠. 이걸 사람이 손수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런 빅데이터, 그러니까 초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이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뭔가 새로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가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는 뭐냐면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복잡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패턴을 찾고 싶을 때 AI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몇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은 소비자들이 마트를 가서 음료수를 사고 고기도 사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소비자들이 사용한 그런 소비 행태가 있을 텐데 그런 소비 행태를 여러분들이 그런 큰 마트의 사장님이라면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종목의 물건을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배치를 해야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기 기저귀랑 그 다음에 맥주하고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거예요. 마치 이런 빅데이터 속에서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럼 어떻게 아기 기저귀랑 맥주가 관계가 돼 있을까?
전혀 다른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얘네들이 관계가 되어 있다면은 아기 기저귀랑 맥주를 비슷한 데 배치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기를 키우는 아버지가 뭐 보통 마트를 갔을 때 이제 아기 기저귀를 사면서 이제 슬쩍 이제 맥주도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두 개가 이제 코릴레이션이 발견이 된 겁니다. 상관관계가.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은 두 개 이제 관련된 어 물건을 같이 비슷하게 배치를 하겠죠. 뭐 굳이 이런 기저귀랑 맥주가 아니더라도 혹은 뭐 고기랑 그다음에 초밥이라든지 혹은 과자랑 뭐 그다음에 쌀밥이라든지 이런 뭔가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소비자들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못 봤던 그런 패턴들을 찾아주는데 AI가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좀 비유를 굳이 하자면. 자, 그래서 요는 이런 AI가 그런 빅데이터성에서 새로운 패턴을 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거는 스포츠 업계에서도 많이 써요. 스포츠 상대팀이 축구를 하는 영상을 이미지를 찍어 넣고 상대편의 플레이어들의 패턴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럼 그 패턴을 분석된 것 패턴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팀하고 같이 경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지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의 분석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아마 쓰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그렇게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오는 그런 팀을 상대로 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카툰이 사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우리가 파악당하기 싫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왼발로 축구를 차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우리가 왼발로 찬 축구 데이터를 통해서 잘못 학습을 할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였을 때는 오른발로 싸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파를 보여주는 그림인 건데 그만큼 AI가 우리가 몰랐던 패턴을 분석을 하는데 큰 강력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저 우주에는 우주에서 오는 우주의 온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쏟아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우주에서 쏟아지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초기에 어떤 우주가 있었느냐, 우리의 우주는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위치가 여기 사람 그림을 놓여 놓은 이 위치가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위치고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서 은하나 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지금 관측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좀 더 멀리에는 우주가 아주 옛날부터 우리한테 날아오고 있는 어, 빛들을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우주의 구조 혹은 우주의 빛들의 온도의 분포를 보면은 아주 초기 우주의 원시 섭동이라고 해서 아주 시공간에 이런 섭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게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그런 원시 섭동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이런 원시 우주의 정보가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온도 분포나 혹은 별들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별들을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초기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전 우주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주의 온도 분포로 나타낸 건데 우주는 일단 평균적으로 온도가 2.73 켈빈으로 균일을 해요. 근데 미세한 우주의 온도 분포를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켈빈 정도의 수준의 우주의 온도 분포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2000년대 발사된 이 프랑크 위성이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작은 섭동이 어디서 왔느냐? 만약에 우주가 균일했다면 이런 비균질한 온도의 섭동은 발견이 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런 비균질한 섭동이 저 먼 과거의 우주의 섭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섭동을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초기 우주를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데 쓰일 때 AI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주 전체 부에 있는 온도 분포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미세한 온도의 요동을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빅데이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AI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면 그런 암흑물질들의 존재로 인해서 이런 미세한 요동 분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미세한 온도의 분포의 그 변화를 우리가 인간이 분석해서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그 감지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우주 거대 구조인데요. 우주 거대 구조는 우리의 은하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은하들의 분포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은 우주 거대 구조가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이런 우주의 거대 구조를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가운데 우리가 있고 만환경을 통해서 더 쪽 깊은 곳에 있는 우주의 영역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는 더 많은 은하들이 분포가 돼 있고 어떤 부분에는 은하가 전혀 없고 이런 지도를 만든 거예요.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복잡한 우주의 미로 같은 구조가 관측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관측될 예정인 거죠. 그럼 이런 미로 같은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원, 우리의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의 우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 워낙 빅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구조도 우리가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 패턴을 보고 초기 우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암흑물질의 양은 얼마가 되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암흑 에너지는 얼마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주는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갈 것인지를 AI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제를 보면 초기 우주에 매우 무거운 암흑 물질이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주 거대 구조에 흔적을 남길 수가 있고 우주가 진화해 가면서 그 입자가 만들어진 위치에 더 많은 은하들이 군집해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AI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우주 거대 구조의 정보를 통해서 초기 우주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시대예요. 중력파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대 구조 말씀드렸고, 우주의 온도 분포 말씀드렸고, 또 중성미자도 우리가 관측을 하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우주론적 데이터의 양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할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과학 분야, 특히 물리학 분야에서 앞으로 이런 AI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현재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손으로 하기 어려웠던 연구를 굉장히 더 높은 효율을 통해서 더 효율이 높은 도구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지금 들어와 있죠. 특히 이제 충북대학교, 제가 있는 충북대학교에 큐비트가 5개짜리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쵸. 굉장히 자긍심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충북이라는 돈에 있는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대학교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를 들여오거나 혹은 빌리거나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미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양자 컴퓨터 만들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물론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촉진된 이유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미국 사이의 암호 전쟁 때문에 촉진이 되긴 했어요. 암호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그러게 풀수록 그게 결국은 이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촉진된 이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컴퓨터보다도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를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전 컴퓨터보다도 빠른 문제를 그렇게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양장 컴퓨터의 성능이 개선이 되면은 언젠가는 고전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실현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성능이 높은 양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AI 알고리즘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짜는 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 컴퓨터,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서 짜는 AI의 알고리즘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서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자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 AI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짜는 그런 연구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한 2010년도부터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붐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죠. 이게 더 솟구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꺾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AI 이후에 또 다른 혁명의 그런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I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어떤 또 큰 혁신이 있을 것인지를 몸소 겪을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AI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을 때 내가 또 어떤 식으로 걔를 활용을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남들보다 한 발짝 빨리 새로운 연구,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주제 아이템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AI가, 지금의 AI를 만들어진 거는 데이터, 빅데이터가 이유입니다. 그 데이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AI의 성능을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결국 데이터가 힘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또 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정보를 빅데이터를 보호를 해야 되기도 하는 시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AI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지도 학습, 분류의 문제, 비지도 학습, 그다음에 강화 학습. 각각 크게 이 세 가지의 분류 사용법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AI의 코딩, AI 네트워크를 짜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서치를 하면은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쉽게. 그래서 그런 파이썬을 바탕으로 AI 네트워크를 짜는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요.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리고 그런 AI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게 결국 논문이다. 그게 결국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여전히 인간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GTP를 혹은 다른 AI 알고리즘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에 AI에만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그러면 AI를 공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AI를 사용해서 나올 수 있는 효율은 보통 사용자의 지식 수준에 비례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그 다음에 AI가 어떤 것을 잘못 얘기하고 어떤 것을 잘 얘기하는 것을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될수록 AI의 활용 가치가 더 올라가요. 근데 내가 그것만큼 지식 수준이 되지 않고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지를 구별할 수 없으면은 AI가 내뱉는 그런 무작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못 풀고 계속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학 시간,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어차피 AI가 나중에 다 해줄 건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요. 똑똑할수록,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내가 AI를 더 현명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교육적인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여러분들과 AI에 대해서 노벨상 해설 강연 목적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때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정한이고요. 혹시 궁금한 점, 혹시 물어볼 부분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 건승을 빕니다.